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들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는데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만남은 2년여 만이며 베이징에서의 만남은 6년여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중 관계와 북핵 및 북한 문제, 영내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선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왕이 장관이 한중 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장관은 특히 최근 중한 관계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도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 양국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우호 협력의 방향으로 호혜 협력의 목표를 확고히 수립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4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의 가공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들어 철도를 통해서만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민간 연구그룹의 분석이 나온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극도로 우려한다면서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철도 수송지인 두만강역에서는 최근 잇따라 대형 열차가 포착돼 북러 간 철도를 통한 석유 공급 증가 정황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민간 분석 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넉 달 동안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 제품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백악관의 최근 발표를 상기시키면서 북러 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받으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왔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분석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찬성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철도 수송지인 두만강역에서는 최근 잇따라 대형 열차가 포착돼 북러 간 철도를 통한 석유 공급 증가 정황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BOA가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달 17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선로 위에 있는 열차 넉 대가 포착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과 러시아 향발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열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포착된 열차 중 한 대의 길이가 유독 긴 것이 눈에 띄는데 이 열차의 길이는 790m로 길이가 약 300m대인 열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800m나 되는 열차가 확인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BOA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북한 쪽 지대를 살펴본 결과 이곳에 정차하거나 기존 지점에서 이동한 열차는 약 36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700m가 넘는 초대형 열차는 모두 석 대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5월 이 일대에서 약 7대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년여 만에 통행량이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열차의 크기도 전체적으로 길어져 열차를 이용한 북한과 러시아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급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024 청년 서밋에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3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와 미국 마이애미, 스웨덴 스톡홀름을 화상으로 연결한 2024 청년 서밋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지원하는 등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고 지적하고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4개 협력국들이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나토도 당연히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벌어졌던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가 갈라지면서 이산 가족들은 70년 넘는 생이별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산 가족들은 몇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BOA는 한인 이산 가족들의 아픔과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1세대 한인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버지니아의 한 시니어 센터에서 올해 87살의 전선복 할머니가 중장년들에게 키보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흥 출신인 전 할머니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 때 가족들과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올랐지만 결혼해 평양에 살던 큰언니와 인민군에 끌려간 오빠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오빠가 이제 외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매일 부둣가에 나가서 매일 피난민이 쏟아져 오니까 혹시 거기 아들이 거기 섞여 있나 그냥 아들만 생각하고. 언니와 오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정착 후 북한의 가족을 찾을 수 있으니 착수금을 보내라는 한 단체의 말만 믿고 어렵게 돈을 건넸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뭐 저부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이제는 거의 체념하는 것 같아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평안북도 태천 출신의 89살 이승엽 할아버지는 1971년 미국 정착 후 민간단체를 통해 2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15살 나이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어머니를 30년 넘어 47 나이 미국 시민 자격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냥 뭐 목석이죠. 목석. 그냥 뭐 물론 인간이니까 이제 뭐 말도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모든 표정도 굳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수십 년 만의 고향 방문은 북한 당국자들과 중개인들의 집요한 금전 요구로 북한 내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첫 방북 5년 뒤인 1987년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래 살 수 없다는 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할아버지에게 북한 관계자는 트럭을 기증해야 한다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농무가 그동안에 여기 지역구에서 상당히 공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에 노동당 당원의 추천을 받았는데 조금 미달이 돼가지고는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형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딱 알았죠. 그래서 그걸 뭐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깡패 집단이죠.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그걸 그 인질로 삼아서 그걸 돈. 이승엽 할아버지는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이후 몇 년간 동생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올해 97살의 대동군 출신의 진기찬 할아버지도 북한 당국의 이런 횡포를 겪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동생을 앉혀놓고 미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와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큰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두 동생을 1997년 중국 연길로 불러내 47년여 만에 상봉했습니다. 보고 한참 우는 거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말할 것도 없어. 말도 안 나와. 그저 얼굴만 보고 그저 웃는 거지 뭐. 또 실컷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진 할아버지는 이후 북한 당국자가 아닌 중개인들을 통해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편지도 주고받았지만 이후 동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최대 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2001년 이후 여러 결의안과 법안을 통해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산 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산으로 보는 미국과 이를 정치적 압박과 양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The other big obstacle with making these reunifications possible is getting back to the table with the North Koreans and opening a channel of communication that would allow for us to find a way
to address this humanitarian issue.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면서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너무 늦기 전에 진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15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콜 위원장실 선임 고문은 12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심의에 올려진 것은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한 위원회 내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기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의 관계자도 VOA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위원회 회의에서 무난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3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주민들과 하마스 언론 매체를 인용해 공중과 지상으로부터 강력한 엄호를 받은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이날 자발리아로 진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탱크는 가자지구 내 8개 난민촌 중 하나인 자발리아 난민촌 중심부를 향해 전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은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이 난민촌 중심부에 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자발리아와 인근 10개 지역 민간인들에게 남서쪽에 위치한 대피 지역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라파에는 팔레스타인 주민 100만 명이 전쟁을 피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1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군의 철수 명령으로 약 30만 명이 라파에서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현직 대통령이 1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오는 26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나우세다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44%를 득표했으며 이어 잉그리다 시모니테 총리가 2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 최다 득표 후보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이 가려집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방공체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증대와 관련해 서방 동맹국들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위협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으로 서필리핀해 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시도에 맞서 필리핀 인근 해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3일 에두 아르도 아노 국가안보 보좌관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들 지형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야 대변인은 이어 우리를 제외한 누구도 이곳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이곳들을 경비하고 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공섬 매립 활동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11일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에서 북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사비나 암초, 필리핀 이름으로 에스코다 암초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며 감시를 위해 해경 선박 한 척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 중이라는 필리핀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필리핀의 반복적인 소문 유포와 의도적 비방은 헛된 일이라면서 협상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